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90회, 이제 1979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78년도의 세계 타이틀 매치 그리고 국내 복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1979년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9년에 총 11번의 타이틀 매치가 있었는데 첫 시작은 3월이었어요. 3월까지는 세계 타이틀 매치는 없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라이트급 4강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역시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 이사이신 WBC 국제 심판위원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싱뿐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그리고 인문학에도 거의 통달을 하신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통달은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출발해 보죠. 네. 3월 18일에 박찬희 선수가 미겔 칸토를 맞아서 부산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도전하게 되는데 1, 2월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79년 3월 초였죠. 그때 라이트급 4강전이 생겨서 김광민 선수와 김태호 선수 그리고 오영호 선수와 이단호 선수, 네. 이렇게 이제 두 경기가 일단 준결승으로 벌어졌고 4월에 김광민 선수와 오영호 선수의 결승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라이트급 4강전 어떻게 보셨나요? 김태호 선수와 김광민 선수의 대결은 그 터프함과 아마추어식 어떤 정통파 복싱의 대결이었는데, 그때 경기 끝나고 김태호 선수의 형님이 판정에 불만을 갖고 이게 왜 진 경기냐라고 항의를 했고, 김태호 선수가 오히려 그 형님을 다독여서 그냥 내려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그 판정은 보기에 따라서는 뭐 갈릴 수도 있는데, 김광민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복싱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뭐 아주 근소한 차이의 판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김태호 선수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등을 보이고 백스텝을 밟는 듯한 모습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판들 뇌리 속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김태호 선수는 그 전에도 시합 보면은 스텝이 너무 빨라서 이제 가끔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돌아서는 장면이 가끔 있었는데 그 시합은 사실 뭐 김태호 선수가 이겼다고는 하기가 좀 그랬죠. 제가 보기도 김광민 선수가 좀 우직하긴 하지만 계속 공격적으로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했고, 김광민 선수는 참 그 당시로서는 뭐 오용호 선수나 그 김태호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과 약간 그 논란이 있는 판정승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그게 자기 그 인기에 플러스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명쾌한 승리보다는 그리고 항상 그 자기보다 뭔가 인지도가 더 지명도가 있는 듯한 선수에게 약간 그 보기에 따라는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판정승이 많아가지고 뭐 세간에는 뭐 판정에 어떤 혜택을 많이 받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김광민 선수가 이긴 시합이 뭐 명백한 명백한 시즌이다 뭐 이런 시합은 없었고, 뭐 그랬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광민 선수가 그때 무슨 CF도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드링크제 뭐 하나 있죠. 네. 그리고 그 드링크제 그 CF로 받은 돈은 눈 수술하는 데 쓰겠다. 눈 위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이제 별거 아닌 펀치에도 잘 찢어지니까 눈 조정이 지방이 많았죠. 네, 잘 잘리니까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용호 선수와 이단호 선수의 대결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KO였으니까요. 이단호 선수가 거의 펀치를 허용하고 이렇게 선 자세에서 한 바퀴 도는 듯이 넘어가는 그런 큰 다운이었죠. 2차전 때도 뭐 비슷하게 이제 KO가 되는데 네. 그야말로 상성이 맞지 않는 이단호 선수로서는 그런 상대였던 것 같아요. 이단호 선수가 그때 상당히 좀 분한 마음에 막 가출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래서 그 부친인 이 안산호 선생이 이제 다독이고 많이 좀 그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한풀이 차원의 대결을 했는데 1차전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끝나버렸습니다. 라운드만 더 빨라졌죠. 네. 첫 대결이 3라운드, 두 번째 대결이 2라운드였죠. 1라운드. 1라운드였나요?
그렇게 그 김광민 선수와 오영호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 토너먼트 시합이 아니었다면 김광민 선수와 김태호 선수의 시합은 아마 무승부 판정이 나올 수도 뭐, 있는 예, 그런 그럴 수도 대결이 아니었나 네.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4강전은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로 명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에게 세계 타이틀 도전권을 준 것도 아니고. 괜히- 도전을 했죠. 세르반테스에게 도전을 세르반테스에게 했으니까. 도전했으니까 뭐- 근데 그건 라이트급이 아니고 주니어 웰터급으로 도전한 거 아니에요? 라이트로는 그 도전이 좀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4강전은 물론 뭐 장안의 뭐 인기를 얻었지만 결국 진 선수들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은 거죠. 이단호 선수도 그렇고 오영호 선수도 그렇고 김태호 선수도 그렇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선수 생활에 지장까지 주는 뭐 그런 결말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과연 이런 4강전이 국내 선수들끼리 하는 게 뭐 바람직한 거냐 뭐 이런 소리도 일부 좀 나왔던 것 같고 뭐 확실한 뭐 득이 뭐 그렇다고 뭐 복싱 붐을 일으키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했지만 결국 이단호 같은 선수는 뭐 그 4강전에 2연패로 말미암아 거의 이제 선수 생활이 끊어지는 거고 김태호 선수도 아마 그 시합이 은퇴 경기 아닌가요? 마지막이었죠. 네. 예. 그럼 뭐 오영호 선수도 어쨌든 뭐 이후에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도전은 하지만 그 시합으로 인해 굉장히 그 세가 꺾이고 뭐 그랬던 결과를 낳았었죠. 그리고 4월에 이제 김광민 선수와 오영호 선수가 결승 격돌을 했는데 그 경기는 판정에 좀 말이 꽤 있었어요. 네, 그것도 좀 뭐 그러니까 이제 김광민 선수가 그 이상하게 악역이라기보다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자기의 그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그 아까도 얘기한 뭐 김태호 선수라든지 그런 간판 선수들에게 석연치 않은 판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이 괜히 이미지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라이트급 4강전을 처음 발표하고 아주 준결승하기 전까지는 그 복싱계의 기대가 상당히 고조됐던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정작 그 시합을 하고 이제 뚜껑을 열고 결승전이 끝난 시점에서는 약간 김 빠진 듯한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느낌이 이걸 좀 왜 많이 했나. 났어요. 그냥 그렇죠.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거 과연 이거 뭐 어떤 득실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하고 뭐 그 자국 우리나라 선수끼리의 4강전 뭐 이랬는데 결국 뭐 나중에 결론도 별로 뭐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 뭐 거기서 이김으로써 뭐 대단한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 선수들은 뭐 은퇴를 하든지 거의 선수 생활이 끊기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우승한 김광민 선수는 79년 8월에 세르반테스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 시점에 여름 시점에 가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그 박찬희 선수가 미겔 칸토에게 도전을 해요. 저는 이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걸 못 봤어요. 직접 못 보고 그때 무슨 뭐 생일이라고 어디 가서 이제 가족들끼리 뭐 하는 바람에 못 보고 나중에 녹화된 테이프를 보면서 정말 그 대단히 기뻐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온통 그 신경은 여기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승부는 믿기지 않는 그 박찬희 선수의 파이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찬희 선수가 3전째 정상일 선수와 이제 세계 랭킹전을 해서 세계 랭커가 되고 뭔가 이제 엘리트 복서로서 탄탄대로를 밟다가 이 직전 경기인가요? 시오니 카로포 선수한테 8라운드에 다운당하고 소위 말해서 엉기는 시합을 합니다. 직전은 아니고 몇 경기 전입니다. 몇 경기 전인가요? 그 이 박찬희 선수가 이 시합 전까지 일본 선수들은 잘 잡았는데 네. 필리핀 선수들과는 다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칸토와의 시합도 앞두고 이게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일본 선수 같은 정석 프레이 선수에겐 강하지만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필리핀 선수들 같이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노련한 선수에게는 좀 어려운 시합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칸토는 아시다시피 이 경기가 15차 네, 방어전이었죠. 링의 대학 교수, 네, 그래서- 프로페서. 오죽하면 그 상대를 레슨 시켜준다 그래서 링의 대학 교수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 굉장히 단신이에요. 154? 3 정도 되는데 그 아웃복싱을 구사하고 물론 뭐 때로는 이제 인파이팅을 하지만 아웃복싱을 구사하지만 대단한 테크니션이고 시합 내내 이제 자기의 페이스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던 선수였죠. 링 제너럴십 자체를 이렇게 운영할 줄 아는 네. 그런 그래서 대학 교수라는 별명이 붙었겠죠. 15번 방어 중에 13번인가 14번이 판정 아닌가요? 한 번이 번만 한 기회가요. 번이 TKO예요. 뭐 닭가다지로 선수에게. 닭가다지로도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비틀거리니까 스톱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대단한 테크니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방어전 중에는 뭐 2대1 판정이나 어려운 시합도 많았어요. 그 뭐 에스피날과의 시합, 또 그 오구마 쇼츠와의 시합도 하나는 굉장히 좀 어렵게 갔고, 그리고 뭐 레이어스 아날 선수에게도 굉장히 고전했고 했지만 어쨌든 지지 않는 복싱.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멕시칸의 강렬함보다는 뭐 대단한 그 테크닉을 이런 선수가 또 누가 있나? 로만도 약간 힐베르토 로만도 약간 뭐 2개월하고는 좀 틀리지. 로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2개월은 틀린데 어쨌든 하고 그 일본에서 이제 칸토를 평했던 게 그 당시에 정말 주먹의 위력은 없다. 그 위력이 없는 거는 그 일본식 그 표기로 이제 수타 펀치, 손으로만 치는 주먹이다. 대신에 위력은 없는 대신에 굉장히 그 여러 군데 적재적소에 빠르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가 있다. 그런데 이 선수를 뭐 일본도 몇 명입니까? 뭐 하나가다 뭐 후레자와 뭐 오구마는 몇 번입니까? 뭐 수차례 도전을 시켰는데 결국은 이 선수를 못 넘기고, 그 외 중남미의 뭐 장신의 어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강자라고 여겼던 선수들도 이 선수를 못 넘고, 안토니오 아벨라도 그렇고요. 뭐 그 전에 뭐 이그나시오 에스피날이라든지 레이어스 아날이라든지 뭐 그 진짜 그 칸토보다 목 하나 더 큰 선수들도 이 선수를 못 이기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합은 박찬희 선수가 물론 대단한 테크니션이지만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사실 평이 시합 전에는 많았죠. 박찬희 선수가 11전째였나요? 이 경기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 당시로는 가장 이제 짧은 전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한국 선수였고요. 그때 이제 언론에는 미켈 칸토의 30초 작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2분 30초를 잘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30초를 집중해서 이제 공격해가지고 심판들에게 그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복싱을 한다. 박찬희 선수가 그거를 역이용해서 승리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아무튼 박찬희 선수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 중에 그 상대방이 지금 이때까지는 김기수 선수의 벤베누티를 제외하고는 가장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강했던 선수에게 타이틀을 빼앗는 거죠. 그 전에 뭐 염동균 선수라든지 뭐 홍수환 선수의 2번이라든지 유재두 선수라든지 그 뭐 또 김성준 선수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정말 그 자타가 공인하는 그 강한 그 챔피언을, 동급 최강은 아니었죠. 동급 최강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뭐 니노 벤베누티도 이 정도 이상의 그, 동급 최강이라고 불릴 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 벤베누티에 이어서 네. 그 가장 뭐 이때까지는 그 명실상부한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결과가 됐고, 이 시합은 이게 뭐 칸토 이랬는데 뭐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정말 신나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기는 과정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네. 칸토스럽게 칸토식으로, 이겨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칸토를 몰아세워 버리니까. 일방적으로. 이때 이제 부산 구덕체육관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시작할 때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태극기가 그려진 뭐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네. 동아대. 네. 그다음에 이제 동아대. 그때만 해도 대학 나온 복서들이 없어가지고 학사 복서라고 했고. 재학생 목소였죠. 네. 그때는. 재학생 목소. 그래서 대학생이라 역시 배운 사람이라 배운 사람답게 칸토를 이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이기고 나서 일간 스포츠 다음날 제목이 박찬희 만만세 트로이카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세계 챔피언 트로이카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네. 그런 일이었는데요. 마치 국격이 한꺼번에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15라운드 내내 이제 관중들이 열광을 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정순현 선수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 그 구덕 운동장 야외리그에서 했던 염동균 선수 경우도 있고, 판정이 과연 제대로 나올까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발표한 게 멕시코 심판의 그 판정 결과였습니다. 거기서 그 멕시코 심판조차도 박찬희 선수가
한 점 이겼다라고 하는 바람에 관중들이 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 마음 두 개는 편하게.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이겼다라고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저치 강규순 부산 심판님이시죠? 뭐 만점 줬네요. 150대. 만점을 받을 만한 네. 시합이었어요. 사실. 글쎄 뭐 잘 맞아서 잃어도 뭐 한두 라운드 두세 라운드 잃었을까? 나머지는 뭐 거의 그 칸토에 뭐라 그러나 얼을 빼놓는다 그러나 아 뭐 이렇지 뭐 이러면서 네. 지나가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칸토가 그동안 일본에도 수차례 원정을 왔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칸토가 그 15라운드 내내 뭐 얼을 빠지고 왜 이러지 하면서 지나갔던 그렇지만 아주 판정승 시합 쳐놓고는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시합이 됐죠. 이렇게 정말 그 세계 챔피언 트로이카 첫 트로이카 시대를 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주일 뒤에 3월 31일인데 WBC 라이트 플라이급 그 챔피언이 된 김성준 선수가 1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도전자는 헥토르 멜렌데스였고요. 근데 이 경기는 어쨌든 무승부로 간신히 방어에 성공하면서 좀 김성준 선수가 여론의 문매를 좀 맞았던 그런 경기이기도 해요. 이 경기는 진 경기 아닙니까? 이 경기는 보면은 김성준 선수가 그 굉장히 무기력했죠. 굉장히 무기력했고 사실 그 챔피언이 된 게 작년 9월이니까 1차 방어전은 굉장히 빠르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컨디션은 안 좋아. 그다음에 뭐 체중 조절의 문제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 뭐 일부에서는 또 그 한약의 어떤 부작용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3월이면은 거의 6개월 만에 이제 그렇죠. 방어전을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치른 거죠. 그 날짜가 거의 6개월 만기 임박해서 했는데 사실 뭐 멜린데스는 그 도미니카 출신이지만 베네수엘라에서 활동을 하고 뭐 큰 특징은 없고 그냥 그 중남미 특유의 어떤 좀 리드미컬한 스텝과 그냥 뭐 잘 나오는 주먹 정도였는데 이 시합은 뭐 보는 내내 김성준 선수가 답답했고 주먹도 전혀 위력이 없고 마치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김성준 선수가 멜린데스의 뭐 안면이나 배를 야 여기 비었어 그러고 톡톡거리는 거 정도 뭐 이런 정도였는데 사실 뭐 이 시합도 그 주심이 채점을 하는 그런 삼심제였는데 당연히 뭐 멕시코 저지는 한 4점 차로 베네수엘라 저지는 멜린데스가 이겼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김진국 그 저지마저도 겨우 2점 차로 김성준 선수가 이겼다 그랬고 이 주심이 당시 제이 에드슨이었어요. 무슨 제이 에드슨이 이제 뭐 이 제이 에드슨 어떻게 보면 뭐 친한파라 그래야 되나? 그 한국 쪽에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을 가졌던 게 홍수환 카라스키아 주심이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아마 파나마 뭐 홍수환 카라스키아전은 한 2번 3번 다운됐을 때 스톱시켜도 할 말이 없는 시합인데 그걸 4번까지 끌고 갔던 뭐 우리로서는 고마운 분인데 이분이 140대 140대 무승부를 줘가지고 겨우겨우 방어전을 했는데 시합 끝나고 뭐 멜린데스 측은 당연히 판정에 항의를 하고 WBC에서도 이제 재시합에 대한 거로 명령을 하죠. 그래서 글쎄 뭐 억지로 이겼죠. 근데 그렇다고 또 멜린데스가 뭐 압도적으로 김성준 선수를 앞서 나갔느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요. 이게 저거예요. 뭐 압도적으로 타이틀 뭐 이긴 게 아니고 지기는 졌는데 점수로는 이겼어요. 네. 점수로는. 어쨌든 멜린데스는 위력은 없지만 크리니트를 계속 뭐 잽이고 뭐 때리고 치고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김성준 선수는 정말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경기는 시작 전부터 조금 이제 깨림직했던 게 보통 이제 국가 연주들을 하지 않습니까? 멜린데스가 자기 국가 부른 거. 네, 그런데 멜린데스 측 국가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멜린데스가 갑자기 마이크 달라 그러더니 내가 부르겠다. 그래서 관중들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가요를 부르는 거에 이렇게 박수 치는 것처럼 이렇게 박자를 치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이게 내 생각은 멜린데스가 도미니카인데 베네수엘라에서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 매니저고 뭐고 다 베네수엘라니까 베네수엘라 연주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도미니카라니까. 근데 도미니카도 그 도미니카가 있고 도미니카 리퍼블릭이 있고 또 다른 나라예요. 이게 좀 그래요? 복잡해요. 멜린데스가 도미니카인지 도미니카 리퍼블릭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어쨌든 되겠는데. 이 선수는 도미니카인지 도미니카 공화국 네. 출신인데 뭐 지금도 도미니카는 중남에서 프로복싱 그렇게
선수는 나와요. 선수는 나오는데 그 시장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나중에 그 이 선수가 사파타에게도 한번 타이틀 도전했는데 그때도 베네수엘라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차 방어 때도 다시 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최 측 그 관중들이 그때 막 박수를 치고 그 환호를 하고 그때 이제 국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처음에 그러니까 주최 측을 향해서 막 야유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3차 방어 때는 이제 주최 측이 그 일본의 그 도미니카 대사관 측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남녀 한 분씩 그 노래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국가 좀 부를 수 있는 분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링에 올라와서 국가를 불렀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도미니카 국가를 네, 부른 3차 거예요. 방어 때는 이게 한국도 국기는 어떻게 됐죠? 국기는 제대로 준비를 했었어요. 어, 그런데 이게 그때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대사관을 개설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은 그 주도쿄 대사관이 이제 한국 대사 임무를 겸하는 나라들이 몇 개국 있었거든요. 그 멜린데스 선수의 나라 고국도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이런 해프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 어쨌든 김성준 선수는 간신히 그 1차 방어에 성공을 하면서 트로이카 시대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박찬희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따고 불과 2달 이틀 만에 그 첫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12월 말에 챔피언이 된 김상현 선수는 아직 방어전을 갖지 않았을 때였고 그 박찬희 선수가 먼저 1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도전자가 일본의 이가라시 스도모 또 이가라시 지카라라고도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게도 역시 또 그 완승을 거두면서 첫 방어에 성공을 하죠. 그 당시 이제 이가라시는 도연 챔피언이었죠. 양홍수 선수를 이겼나요? 그렇죠. 네, 도연 챔피언 됐는데 뭐 어떤 엘리트라기보다는 그냥 잡초파였고 패도 많았고 이 시합은 그 미국 주심이나 우리나라 부심이나 일본 부심이나 전부 박찬희 선수에게는 150점을 줬습니다. 150점 만점을 주고 물론 이제 이가라시가 빼앗긴 라운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KO만 안 시키고 다운만 안 뺏었지 그냥 거의 완사이드한데 오히려 시합 끝나고 주먹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둘겼는데도 다운 한번 못 사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비난을 받았던 이게 참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고 하고 참 답답하네. 그 이가라시는 정말 뭐 묵묵하게 그냥 맞다가 갔는데 뭐 나중에 이 선수는 그 후에 이제 김태식 선수의 세계 타이틀 전체전 때도 또 한 번 와서 KO 되면서 김태식 선수에게 이제 KO가 되죠. 네. 그 김태식 선수의 주가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가라시 선수는 뭐 굉장히 끈질긴 뭐 그 전에도 시합 스타일이 그랬지만 노력형 뭐 근성의 뭐 이런 스타일이었고 그냥 1차 방어 됐으면 15라운드 내내 샌드백 노릇을 하다 돌아갔죠. 이가라시 스도무 선수는 이 경기를 앞두고 이름을 이제 일본식으로 개명해서 힘력자를 써가지고 리키 이가라시라고 그러고 네, 리키 이가라시라고 그랬고 박찬희 선수는 이가라시 스도무 선수의 사진을 보고 물개라고 별명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물개 녀석 내가 보내버려야지. 근데 오죽하면 이제 너무나 일방적인 공격이다 보니까 그 기사에 보면은 14라운드에는 신경질적인 주먹이 이가라시의 턱을 강타했다라는 대목도 나오고 때려도 안 넘어가니까.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이가라시 선수는 내 생애 가장 격렬한 경기를 했다. 그리고 KO 패당한 선수처럼 완전히 그 몸 상태가 쭉 퍼져 있었다고 하죠. 이 당시에 박찬희 선수는 플레이급 쳐놓고도 정말 정광석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가라시 정도의 스피드로는 대지를 못할 정도였으니까 하고 이게 정말 지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박찬희 같은 선수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이죠. 사실 뭐 정말 시대의 테크니션, 그 스태미너가 안 따라줬던 시대의 테크니션이었고 박찬희 선수가 요즘이 아니고 뭐 80년대 이후에 나타나서 12라운드 제 세계 타이틀 매치 이제였으면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네요. 네. 사실 이때도 뭐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지금도 세계 챔피언 되자마자 2달이거든요. 네. 첫 방어전이 이런 그 방어전의 어떤
템포가 너무 좀 빨랐던 그런 문제들도 조로하는 원인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5차 방어면 조로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박찬희 선수의 안정된 기량을 놓고 보면 좀 상대적으로 조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밀한 관리를 받았다면 그렇죠. 롱런을 할 수 그 있었겠죠. 5차 방어에서 타이틀 잃는 데까지 1년 2개월 만에 다 됐으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는 5차 방어전을 할 때 그 6차 방어전 날짜가 잡혀 있었잖아요. 한 달 열흘 뒤로. 근데 30매치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한 달 열흘이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뭘 하다가 얘기를 하다 봤는데 이 당시에는 경량급은 세계 타이틀 챔피언들이 방어 그 주기가 그게 예 80년대 초반 뭐 그맘때 네, 이제 뭐 라이트 플라이급 그때 저희가 플라이급 한번 점검을 뭐, 했었는데 뭐 2달 3달에 한 번씩 방어전을 하는 뭐 그런 저거라 남미 쪽의 복서들이 주로 그랬고 일본이 90개연을 철저하게 3개월 4개월 이렇게 관리를 했었잖아요. 일본은 그러다 정기적인데 남미 쪽은 특히 뭐 매치만 되면은 뭐 그다음 달에도 세계 타이틀 특히 그 베네수엘라의 뭐 에스타파 같은 선수는 맞아요. 그 더블 물론 초창기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이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세 번, 뭐 두 달에 세 번 뭐 이렇게 방어전 해나가다가 또 좀 부상당하면 한 4개월 쉬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박찬희 선수가 이게 굉장히 좀 텀이 짧았다 그러더라도 이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고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었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김성준 선수 얘기를 조금 돌아가자면 김성준 선수가 그 보라싱을 이길 때 그때 로페사레알 루페사레알. 로페사레알이 트레이너로 와서 옆에서는 프로모터죠. 그러면 저 유명한 트레이너 나이든 트레이너 한 사람이 와 있었는데 필리핀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김성준 선수가 내 생애에서 가장 열심히 운동을 했다. 이유는 영감이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막 울어버리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열심히 했다. 그게 보라신과의 경기에서 내가 마음 놓고 그 펀치를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멜린데스 전에는 아마 그 트레이너와 결별한 직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났었고 그리고 김상현 선수는 계속 중간에 이제 논 타이틀 매치를 하면서 그 뭐랄까 컨디션 점검을 했는데 김성준, 박찬희, 김성준 선수는 논 타이틀전도 안 했고 했어요. 했나요? 챔피언 되고 하고 1차 방어전 끝나고도 한 번 네. 했어요. 필리핀 선수하고 한 번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찬희 선수는 이게 이제 뭐 논 타이틀 매치 없이 전혀 그냥 없었어요. 거의 박찬희 선수는 뭐 논타이틀할 사이가 없는 게 뭐 2달 3달에 한 번씩 방어전을 하니까 근데 논 타이틀전을 하면 아무래도 타이틀전에 비해서는 조금 좀 어폐가 있지만 약간 편한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체중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자유롭고 상대도 상대적으로 뭐 세계 타이틀 도전자보다 낫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 세계 챔피언들이 세계 타이틀 매치 사이사이에 논 타이틀 많이 했어요.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드란 아르게요 그 듀라는 세계 챔피언 되고 논 타이틀에서 첫 패를 당한 거 아니에요. 아르게오도 빌로마 페르난데스한테 타이틀 갖고 있으면서 졌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뭐 논 타이틀 하는 거는 뭐 이상한 얘기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어디 얘기하다 말았지? 박찬희 대 이가라시. 네, 거기서 이제 김성준 얘기를 잠깐 돌아갔었는데 네. 참 어쨌든 이제 박찬희 선수가 완승을 거두면서 첫 방어를 또 성공을 했고요. 2주 뒤죠. 2주 뒤에는 김상현 선수가 피츠로이 기세피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선수와 그 첫 방어전을 또 갖게 됩니다. 이 경기는 뭐 일전에 김상현 선수 특집할 때 뭐 저는 할 얘기 다 해가지고 네. 뭐 했는데 어쨌든 그다지 세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 다운도 뺐고 절대절명의 다운을 빼앗기고 뭐 타이틀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긴장감도 들다가 또 종반에 또 재역전 다운도 빼앗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본 그런 시합이었죠. 가장 그 패배 근처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경기는 이 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1라운드 다운은 엄청난 그 롱훅을 맞았죠. 맞고 고개가 완전히 뒤로 제껴졌는데 거기서 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제껴졌다가 돌아온 다음에 귀시피가 이제 다른 펀치를 때리려고 밀어놓는데 그대로 그냥 다리가 풀려가지고 뒤로 벌러덩 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도 로프에 기대 가지고 계속 휘청휘청 됐고
11라운드 공이 끝났을 때도 비틀비틀거리면서 코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2라운드 시작해서도 한동안은 아 저거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 다음 라운드에도 좀 데미지가 이어졌어요. 네, 로프에 기대가지고 좀 비틀비틀하면서 김상현 회복이 안 선수의 됐어요. 공투는 그 맛인 것 같아요. 그 아슬아슬한 맛 있잖아요. 왜? 그래서 지금 뭐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유 그때는 다운됐을 때 이거 이러다가 역전 뭐 케어패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때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너무 억울한 게 2라운드에 첫 다운을 뺏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9라운드에 다운을 뺏었고 그때 전문가들이 2라운드에 끝내려면 끝낼 수도 있었다. 9라운드에는 더 찬스가 많았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안전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그 정말 아찔한 순간을 겪게 하느냐. 근데 들어가다가 또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뭐라 그러고 항상 결과론을 갖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김성현 선수를 이제 그 지난달에 부산에 갔을 때 잠깐 뵀어요. 네. 잠깐 뵙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90피전에 대해서 아 정말 명승부였어요라고 이제 말을 건넸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아 보는 사람들은 명승부일지 몰라도 자기는 정말 절박하고 힘든 그런 경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조심스럽고 침착한 그 본인의 성격과 이 복싱 스타일이 관련이 있는데 그만큼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초반에는 정말 쉽게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낭패를 정말 당했던. 그러니까 보는 저희들은 기억으로 참 3번이나 다운이 나온 명승부전으로 기억이 되지만 재밌었던 그렇죠. 재밌는 시합이 본인은 정말 그 아찔했던 그런 3번 순간으로 다운 시키고 한 번 다운 기억해요. 당한. 아, 2번 시키고 두번 다운 한 시키고 번 한 번 다운 당. 15라운드에 다시 한 번 다운 그래서 시켰죠. 다운으로 처리는 안 해요. 그거는- 그때는 KO 직전까지 몰아붙이긴 했는데 13라운드에는 그 슬립 다운이고 예, 카운트는 안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라운드에 녹다운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2라운드 한 세 번 번- 하고 9라운드. 9라운드 하고. 네. 15라운드는 그 핀치까지 몰아가는데 다운으로 처리는 되진 않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네, 왜 슬립 저는 다운이었어요. 저는 13에는 슬립 다운이고 15에 다운을 카운트로 시켰던 걸로 카운트로 신 거는 2번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 시키고 한 번 다운 당하고. 근데 그 다운이 커서 그렇지. 그렇죠. 당했을 때가 컸죠. 근데 또 거짓말처럼 다음 라운드에 중반이 지나니까 또 네. 살아나더라고요. 뭐 연습량의 차이 같은데 어쨌든 그 트로이카 챔피언 3명이 모두 네. 1차 방어에 성공을 하면서 그 마수거리 그 방어에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는 그 지난 1차전에서 많은 논란이 이제 야기가 돼서 그 재시합 명령을 받은 정수현 선수가 리카르도 카르도나를 상대로 2차전을 갖게 돼요. 이 경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패배입니다.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기보다는 시합이 끝나고도 이 시합은 1차전하고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 시합은 보면 10회전이 지나면은 둘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쳐가지고 10회가 지나면서 서로 그냥 아, 왜 저러고 있지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1차전에서 어떤 판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WBA에서 그 다 제3국인으로 그 세 명을 다 파견을 그래서 했죠. 주심은 나름대로 뭐 지금까지도 그 심판 생활 하시고 계시는 그 남아공의 스텔리 크리스토토르 이 양반이 그래도 WBA에서는 굉장히 그 이 신임을 하고 그러면 공정한 채점을 하는 그런 심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파나마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저지가 둘이 왔는데 뭐 어차피 이제 카르노와 콜롬비아 선수고 했기 때문에 이 시합은 이제 결과가 뭐 주심은 한 점 차, 저지 둘은 2점 차로 카르도나가 이겼다 그러는데 이 시합은 1차전과 틀린 게 딱 끝나고 나서 아 이건 못 이겼다는 생각이 나는. 네. 예. 그거에 비해서는 점수 차가 거의 없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긴 것 같았는데 나중에 채점하면은 좀 틀려지듯이 느낌 근데 이제 감이라는 게 1차전은 끝나고 아 이거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2차전은 끝났는데 졌다고 생각.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이거는 못 이겼네 하는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했는데 양상은 비슷했는데 1차전보다는 피도 안 나고 그리고 특히 중반에 이제 정수현 선수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카르도나도 이제 이 시합은 약간 긴장을 해서 이제 곧 반격을 했고 10회전 지나고는 뭐 서로 지쳐서 그런지 진짜 서로 그냥 뭐 정수현 선수도 뭐 1차전만큼의 그런 날카로운 그 전진도 못하고
그냥 가서 이거는 못 이겼네 했는데 역시 못 이겼고. 이 경기는 양 선수의 그 디펜시브 테크닉이 빛난 경기라 그럴까요? 서로 안 때리고 안 맞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네. 모르겠는데 하여간 10회전 지나고는 정말 한 게 없는. 공격을 안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양쪽 다 공격이 좀 겉돌고 헛도는 듯한 네, 그래서 그런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11회, 12회 지나면서 카르도나도 좀 지쳐 보여서 그냥 서로 시간 보내기 같은데 그 당시에 보면서 아우 저럴 때 좀 정순현이 왜 공격을 안 할까 하는데 정순현 선수도 그냥 그렇게 보내가지고 뭔가 힘이 다 소진된 네, 그래서 느낌이었고요. 약간 이 시합은 딱 끝난 순간에 야 이거는 좀 이기기가 힘들겠다는 느낌을 딱 받고 뭐 채점은 1차전하고 그렇게 점수 차는 안 났지만 뭐 그 어떤 내용으로는 확실히 1차전하고 느낌이 틀린 그런 경기 경기였어요. 끝나고 또 정순현 선수도 좀 시무룩했고 관중들 환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걸로 시합은 기억합니다. 1차전은 끝나고 뭐 정수현 선수가 당연히 이겼다는 듯이 어필을 했는데 이 시합은 끝나고 그냥 뭐 아무런 어떤 그 포즈도 못 취하고 그냥 뭐 판정을 기다리는 그런 시합이었고 결국은 뭐 카르도나는 뭐 두 번에 걸쳐서 돈만 벌어간 셈이 됐죠. 네. 참 카르도나가 운이 좋은 선수 같아요. 한국을 3번이나 왔네요. 그 일본 와서도 다운 당하고 뺏고 세가와하고 해서 결국은 뭐 어쨌든 그 경기도 뭐 확실히 이긴 시합이고요. 1라운드에 다운을 허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이 당시에 뭐 특히 콜롬비아의 이런 경량급 세계 챔피언은 갈 데가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에서 안 불러주면 아니면 중남미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는 하든지. 그 파이트머니가 터무니없이 뭐 낮아지니까. 미국의 유명한 선수가 나타나면 돈 많이 받고 가든지 그렇게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그래서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국에서 타이틀 방어전을 하면 한국이나 일본에 오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받을래나? 그것도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아주 뭐 그 저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일본이나 필리핀은 이 당시에 뭐 세계 챔피언을 막 불러들일 입장이 아니고 네. 태국은 사실 근데 뭐 플라이급 밑으로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뭐 불러들일 만한 게 없기 세계 때문에 수준의 선수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슈퍼반탐 뭐 요 정도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불러줘야지 오케이 땡큐지 별로 할 일이 없고 사실 카르도나 5차 방어전까지 했나요? 5차까지 했죠. 6차에서 리차드슨도 누구한테 뺏겼죠? 저기 레오 랜돌프. 근데 1차 방어전은 자국에서 그 루벤 발데스란 저 자국 선수하고 하는데 그 시합은 뭐 말이 세계 타이틀 매치지 뭐 흥행 규모도 그렇고 그냥 뭐 파이트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여간 뭐 벤탐 슈퍼 벤탐 이 정도까지는 한국 일본이 아주 좋은 마켓이었죠. 세계 챔피언이고.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 시기를 통틀어서 미국에서 페더 이하로는 데니 로페즈하고 벤턴급의 챈들러 정도가 미국에서 좀 흥행이 되던 제프 선수지. 챈들러도 미국에서 로컬이죠. 몇십 네. 년 만에 나온 벤텀급 챔피언이에요. 벤텀급 경량급으로는. 흑인 챔피언이라는 그 희소가치인데 결국은 챈들러도 주로 그 필라델피아 자기 그 홈타운 아니면 아틀란타 쪽에서나 좀 시합을 했지. 뭐 뉴욕이나 주류는 뭐 아니었어요. 라스베가스는 못 이런 갔네요. 주류로는 못했고 데니 그냥- 로피스도 뭐 경량급 챔피언으로 환호를 받았을 뿐이고 인디안 계통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좀 그래서 뭐 희소성이 있었죠. 챈들러는 뭐 미국이 지금 황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벤턴급 세계 챔피언이 뭐 수십 년 만에 나오는 그 어떤 희소가치 때문에 그랬지. 그 당시에 봐도 미국은 본토는 헤비급이다 뭐 이런 저거였기 때문에 라이트급도 뭐 그렇게 멕시칸 계열 아니면은 순수 미국인은 맨신이나 뭐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 라이트급부터는 그래도 괜찮았죠. 라이트급에 누가 있었나? 라이트급에 그래도 그 중량 패더급 이상으로는 각광을 좀 많이 받았죠. 린지에서 한때 저기 하워드 데이비스도 어쨌든 아마추어에서 그렇게 데뷔를 했고 힐머 켄티도 그렇고 그래도 그 당시는 미국은 헤비급 미들급이었어. 일단은 헤비였죠. 그러다 이제 네. 80년대에서 이제 중량급으로 내려온 거죠. 그 린지에서는 미국 바깥에서는 아직도 플라이급 경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맞아요. 기사가 실린 적도 예전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그 신희섭 선수의 그 IBF 타이틀 1차 방어전에 네. 헨리 브렌트라는 선수가 없는데 무슨 미국 무슨 주 플라이급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보면 미국의 뭐 챔피언 근데 그 미국의 플라이급은 정말 아무 느낌이 없는 거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됐지? 어쨌든 그래서 뭐 그 카르도나는 다시 또 돈만 챙겨가고 정순현 선수는 두 번의 도전에 역시 3개까지는 무리라는 뭐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시합이 됐는데
이 시합은 하여간 1차전보다는 좀 감흥이 덜했고 이길 수가 없다. 뭐 이런 시합 직후에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웠어요. 정수현 선수가 1차전에 했던 그 정신력, 그 기세로만 좀 했다면 2차전에서 아마 비슷한 양상으로만 갔어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저도 후반을 왜 그렇게 넋놓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중남미 아들이 이게 이게 영특한 게 이쪽에서 넋놓고 있으니까 자기도 같이 넋을 놓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오버워크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차전에서 이 정도 했는데 못 이겼다면 확실하게 이기거나 KO 아니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오버워크를 하는 거고. 2차전에서 한 6, 7라운드에서는 정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카르도나가 이렇게 몰리면 잘못하면 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카르도나답지 않게 같이 반격을 하고는 9, 10회 가면 둘 다 약간 스태미나가 빠져서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로 시간 보내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보다가 나중에는 김이 빠져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카르도나 판정승이 발표되니까 그냥 맥 빠진 정도지 뭐 1차전 같은 소요도 없었고 네. 그냥 맥 빠진 정도의 관중들 뿔뿔이 그냥 이렇게 뭐 각자 그냥 가버리는 제갈길 가는 뭐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긴 시합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때도 느낌을 받았죠. 아무튼 뭐 챔피언이 4명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정수현 선수는 재도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기가 마감이 되고요.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6번의 타이틀 매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그 하반기의 타이틀 매치는 다음 시간에 펀치라인 복싱 토크 91회에서 연결해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엔딩은 장원재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복싱 챔피언 3명을 보유했던 시대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새롭습니다. 달에 첫 걸음을 내디뎠던 암스트롱이 이게 나에게는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계 챔피언을 다시 만들고 세계 챔피언 2명, 3명이 되면 그때 이것이 저 선수에게는 1승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싱 부흥으로 나가는 거대한 일보다라는 얘기를 아주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시지. 대본을 이렇게- 짜오시나? 저는 떠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